그러면 OTT의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시는 극장에 안 가고 TV 본방사수는 이제 안 하는 문화가 정착될까요? 뭐 일단 본방사수 문화는 사실 이제 많이 좀 줄긴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줄어서 정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안 들어온다라는 컨텐츠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본방사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웃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네. MBC 작품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작품도 넷플릭스에 안 들어가니까 사실 사람들이 본방사수를 좀 하신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요즘은 꿈꿀 수도 없는 막 17%막 이런 시청률 거의 20%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 들어갔다 하면은 일단 10% 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KBS의 일일 드라마나 네. 왜 그 시청률이 막 30% 40%를 지금도 찍고 있는 신사와 아가씨 뭐 이런 류의 드라마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왜?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콘텐츠 하시는 분들의 전략이시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약간 이게 조금 더 이거는 한국적인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고, 약간 로컬에 조금 더 이제 돼 맞춰져 있고 에이지도 사실 이제 좀 보면 20, 30대나 좀 젊은 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글로벌에서 좀 먹힐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CJ나 JTBC 콘텐츠들이 조금 더 핏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진짜 공들여 만든 예술 영화 그런 거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하고 싶진 않고 또 그런 그쵸, 지원을 넷플릭스 지원을 받았을 때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제작 방식도 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관객들이 경험하는 작품의 수준도 웬만한 수준 이상의 작품들은 많이 경험하지만 최고의 작품들이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네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지금도 이미 사실 보면 일단 영화랑 드라마에 대한 접근이 일단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드라마 쪽은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종속이 돼 있고 그게 또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보면 이미 여러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이제 어느 콘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수급하는 걔네들이 이제 액션을 보면 사실 걔네들이 어떤 실험을 했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드라마는 어쨌든 회차가 뭐 6회부터 뭐 굉장히 많을 때는 뭐 20화, 16화까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저들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영화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어도 2시간 뭐 길어봐야 3시간 4시간 소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약간 뭐 그 유저들을 리텐션하고 잡아두는 데는 드라마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쪽에 더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영화 쪽 입장에서도 그 제가 약간 이쪽 산업계 와서 저희가 원래 이제 게임 쪽에 많이 있다가 그 컨텐츠 쪽에서도 이제 스토리 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랑 드라마랑 또 이제 산업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수익 구조가 창출된 구조가 너무 달라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살짝 이제 좀 힘들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극장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세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관객이 막 1000만 명 들었다, 뭐 800만, 500만 이렇게 딱 들었다 이러면 그 손익분기점 이후로는 모두 이제 흥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극대화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흥행을 시킬수록. 그리고 그게 이제 영화관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도 잘 잡혀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 방식이 제작비에 뭐 10% 혹은 뭐 20%, 뭐 15%이 정도를 이제 얹어주는 방식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흥행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면 굳이 넷플릭스에 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사 입장에서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너무 짧은 컨텐츠를 한번 그냥 딱 소비하고 말 컨텐츠를 받을 이유도 사실 별로 없는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 왓챠는 물론 드라마도 많이 있지만 진짜 영화들 옛날 영화부터 다 올려놓고 있고 또 넷플릭스에서 많지 않은 뭐 중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들 사실 되게 많고 딱 보면은 왓챠의 전체 내용을 보면 넷플릭스가 없는 거 우린 다 있다. 되게 잘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영화 중심이고 처음 출발부터가 또 그랬고
그런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왓챠의 되게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말 할 수 있는 전략을 다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왜 왓챠가 이제 영화 부분이 그런 룸이 생기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드라마 위주로 넷플릭스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영화는 여전히 보면 IPTV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돈을 사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안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장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넷플릭스의 언맨니즈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좀 찾아서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좀 각을 세우면서 너무 이제 좀 서바이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빈틈을 좀 파고 들어가서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20대들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좋아하는 왓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 웨이브도 그렇고 티빙도 그렇고 기존의 방송사들이 연합해서 네. 이제 되게 로컬한 컨텐츠 플랫폼 OTT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네.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티빙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글로벌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는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딱 그냥 큰 그림을 봤었을 때는 아니 결국 넷플릭스가 아시아가 됐건 아니면 이제 남미가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니 다 우리 콘텐츠 가지고 했는데 우리라고 못 나갈 이유가 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되게 도전인 것 같은데 이제 규모감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처음에 이제 OTT의 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이제 전 세계 OTT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를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처음으로 이제 보여준 회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계도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좀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약간 이제 특히 영상 콘텐츠 만드는 쪽에서는 흔히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고 하죠.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다들 엄청나게 이제 넷플릭스 성공하면서 다들 막 우리도 이것도 서브스크립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서브스크립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올해 초에 아시겠지만 그 넷플릭스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했잖아요. 35%가 떨어졌죠. 그 전날 20 몇 퍼센트가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 그래서 거의 이틀 만에 60%가 날아가서 제가 와 나스닥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3분의 1 토막이 거의 한 이틀 만에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놀랬을 것 그쵸, 같은데 그쵸.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모델이 수익 모델의 구조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입자 수를 미친 듯이 확보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금액은 우리가 내는 월정액 금액의 한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콘텐츠를 사랑하고 미치고 좋고 막 이래도 내가 한 달에 넷플릭스에 낼 수 있는 돈은 한 10,000 몇천 원이 끝인 거예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릿수를 끊임없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 처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너네 수익 모델이 줄었어요. 가입자가 늘어나는 증가율이 줄었어요. 증가율이 중국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체 가입자 수가 줄은 거예요. 줄기도 하나요? 네, 네. 와. 그 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유럽에서 한 60만인가 70만 정도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넷플릭스 철수하면서 그런 건데, 왜냐면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막 맥도날드 다 철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지금 보니까 서비스는 남겨놓는데 직원들은 다 철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급을 안 해서 끊겨진 거니까 좀 봐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월가에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봤었을 때는 이게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약간 줄었어요. 많진 않았는데 진짜. 북미에서 한 6만 명인가가 이제 좀 줄었는데 사실 걔네가 가지고 있는 규모 대비하면 되게 적은 수긴 한데 이게 되게 줄었다는 시그널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보고 왜 준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요금이 좀 올렸는데 이제 걔네도 이제 그렇죠. 사람 수가 묶여 있으니까 걔네가 사실 이제 비즈니스 성장하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는 요금 올리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값에서 조금 줄었어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나쁜 시그널로 봤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그 경영진이 내 2분기에는 더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뭐 그러면 너네는 수익 모델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되면은 너네 앞으로 미래 가치는 없는 거잖아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폭탄 던지듯이 던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봤었을 때 뭐 수익 모델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글로벌로 이제 머리수를 딱딱딱 더하는 걸 너무나 멋지게 말도 안 되게 잘해냈기 때문에 되게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계속 좀 위태위태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월가에서 하기 시작한 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이 수익 모델 구조 너무 단순하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니네 다른 식의 어떻게 보면 IP 확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이제 잘 확장하고 있고 하니까 여기도 약간 좀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급한 마음에 그 이전까지 헤이스팅스가 우리 넷플릭스에는 광고가 없다. 이걸 이제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그럼요. 그 쾌적한 경험을 제공한다. TV에서 광고하는 네. 그런 거를 굉장히 막 악마화했는데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도 광고를 고려하겠다. 광고를 넣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렇게 계정도 막 4-5개씩 주던 계정도 다 줄일 거다. 막 이제 너네 다 돈내. 그러니까. 같이 하는 세상 이제 끝났어. 이제 이런 것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빌 에크먼이라고 그 미국의 되게 행동주의 투자로 되게 유명하신 굉장히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연초에 되게 넷플릭스 주식을 왕창 사셨어요. 떨어지기 전에 약간 떨어졌어요. 연초에 한 번 떨어졌었거든요. 약간 떨어졌을 때 이제 한 번 사서 너네는 내가 봤을 때 수익 모델 조금 더 IP 라이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왜 수익 모델을 안 하냐. 특히 게임 부분. 네, 그러니까 게임 쪽에 좀 확장을 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 미국 본사에도 이미 게임 쪽 헤드들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확장할지 왜 게임을 제가 이제 그걸 봤었을 때 게임을 찍은 것까지는 너무 탁월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보실 때 이제 콘텐츠 시장이 그 되게 화려해 좀 보이잖아요. 왜냐면 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배우가 됐건 아니면 아티스트가 됐건 이제 되게 화려해 보여서 뭐 되게 음악 산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영화나 드라마 산업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콘텐츠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거 가장 산업 규모가 큰 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또 게임은 진짜 한 번 터졌다면은 정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구조가 제일 좋은 게 게임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그래 너네 그 IP 라이츠 그렇게 싹싹 다 긁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게임 쪽 진출한다고 하면 되게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넷플릭스가 그 게임 쪽 막 런칭하는 거 실험을 막 하는 걸 이제 봤는데 아니 게임을 약간 스트리밍 구조화해서 막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게임은 스트리밍 구조가 아니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번 거거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보면 게임의 수익 구조가 넷플릭스 구조랑 정확하게 반대인데 이 넷플릭스는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끌어모으고 가장 예를 들면 월로 봤었을 때 우리는 한 10,000원 남짓 뭐 그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만든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라면 사실 게임은 이 게임을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지만 많지 않아도 돼. 예를 들면 우리 게임에 돈을 내는 애들이 한 10만 명만 있는데 걔네들한테 우리는 1억까지도 쓰게 할 수 있어. 이게 사실 이제 게임의 BM 구조라서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BM을 만드는 구조에서는 가장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게 사실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단에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랑 넷플릭스가. 그러니 이제 저는 니네가 되게 찍는다고 하면 게임으로 가는 접근은 되게 말이 된다.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이렇게 전 세계에 히트쳤을 때 이거 굉장히 재미난 형태로 게임 만들어서 또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리밍 안에 게임을 넣어서 스트리밍을 더 뭔가 유저들을 더 데리고 오겠다는 생각처럼 보이더라고요. 접근이. 그래서 이건 좀 그런데? 라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었죠. 뭐 예전에 OTT의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눈을 들어 넷플릭스를 봐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가는 사람들도 넷플릭스처럼 그럼 우리도 오리지널 만들고 우리도 글로벌로 약간 그 컨텐츠 중심으로 확장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좀 진화된 생각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보여주는 그 한계의 가치가 지금 되게 확연하게 시장에서 이제 확인된 상황이라 이제 저걸로 부족하구나. 저 다음에 모델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넷플릭스가 성공한 건 컨텐츠만이 사실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들이 테크가 얼마나 결합돼 있어서. 테크적으로 네. 분석을 하고 그들의 AI 실력이 얼마나 훌륭하고 레커멘데이션 얼마나 잘해주고 그쵸. 이걸 글로벌화하고 그 전략들을 짜는데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해서 바로 분석하고 적용하고.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물론 내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그 뷰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활동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어떤 부분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좀 정확한 사실 포인트시고요.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사실 저도 보면은 이게 약간 넷플릭스 성공의 그 테크적인 부분이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크고 굉장히 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럼 경쟁력으로 과연 가지고 있냐?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되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얘기 들었었을 때 예를 들면 테크에서 어떻게 보면 유저들을 이제 가입할 때 약간 좀 기본적인 개념 중에 뭐 DAU, 뭐 WAU, 막 MAU 이런 걸 많이 써요. 뭐 DAU, MAU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줄임말이고 네.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가서 딱 이렇게 던지면 저게 그게 뭐예요? 이 용어부터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개념을 한 번도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한 1, 정말? 2년 전, 2년쯤 진짜? 전인가? 예,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한 2년? 예. 이게 콘텐츠를 너무너무 잘 만든 전통 미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장은 사실 되게 잘 만든 다음에 TV에 틀어서 광고를 수주받는 게 되게 그치. 핵심적인 BM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면 디지털로 사람들을 서브스크립션 시키고 유지하고 이걸 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막 리텐션 분석을 하고 심지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몇 초까지 봤는지까지 다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레벨로 분석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추천을 할 때도 사실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유튜브가 뭐건 콘텐츠 볼 때 흔히 딱 그 처음 뜨는 그 썸네일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의 성격을 지레짐작을 해서 볼지 말지를 그거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썸네일 투자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저들마다 똑같은 작품인데 똑같은 저희 사내맞선이라도 맞아요. 유저들마다 보여진 썸네일이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내가 같은 유저임에도 불구하고도 네. 나한테 보여주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되게 새로운 느낌을 계속 줘요. 네, 그래서 한동안 안 보고 있으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국면이 해가지고 딱 보면 내가 6화까지 봤었구나. 새로운 이러면서 국면이 보는 발생했나 막 이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거의 자동화해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방식들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이죠. 어떻게 보면.